자, 안녕하십니까. 교재 78페이지 24번 할 차례죠.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장외 파생 상품. 그러니까, 장 내에서 거래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전부,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거래소에 의해서 다,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외 같은 경우에,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78페이지 해설 한번 봅시다. 장외 파생 상품의 신용 리스크. 거래소 파생 상품은 거래소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는 거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건 장내다 말이죠. 장내는 거래소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리스크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생 상품 중에서도 스왑 같은 경우에는 장외 상품만 있죠. 그죠? 스왑은. 그래서 이런 스왑 같은 장외 파생 상품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리스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과 금리 스왑의 신용 리스크를 한번 비교를 쭉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대출의 신용 리스크는 원금 상환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다시 말하면은 A은행에서 갑에게 대출을 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갑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액수가 균등한 액수가 되도록 이제 은행에 갚아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에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원리금이 납부가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대출의 경우에. 자, 그러나 금리 스왑의 경우는 금리 스왑은 금리만 교환하는 거예요. 금리만. 그래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이렇게 금리만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실제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죠? 금리만 교환되는 거죠. 원금은 실제 교환되지 않는 명목상의 금액이므로 원금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원금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은 금리 수준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결정되는 반면 현금 흐름은 금리 수준에 의해서 금리가 높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높게 될 것이고, 그죠? 여기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결정되겠지만은 금리 스왑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교환되는 현금 흐름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 스왑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 차이만큼만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금리 스왑에서 상대방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실제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금리 스왑에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자에게 계약의 순행가는 플러스이며, 이 말은 순행가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금리 스왑을 한다라고 할 때 자기가 받을 금리와 지불할 금리의 차이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순행가는 들어오는 유입 마이너스 유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차이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손실을 볼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계약자 입장에서 이와 같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이익이 존재해야만 이런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죠?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순행가가 플러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가치는 마이너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금리 스왑에서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4번 문제로 한번 보죠.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대출의 신용 리스크는 원금 상환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금리 스왑의 경우는 원금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대출은 금리 수준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결정되지만 금리 수합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교환되는 현금 흐름이 결정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만으로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실제로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대출이나 금리 수합이나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금리 수합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여하고 계약자에게 계약의 순행가가 플러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이 이러한 신용 리스크,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은 틀리고,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소 파생 상품은 신용 리스크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거래소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나 장외 파생 상품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25번 이제 옵션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 일정한 시점 이후의 어떤 만기일에 지금 정한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 가격으로 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하는 것, 또는 푸트 한다라고 하는 매도하는 것. 그래서 콜 하거나 푸트 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를 옵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한단 말이죠.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옵션 매수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옵션은 매수자에게 나쁜 결과를 피하고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점이 선물과 수학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옵션, 예를 들어 콜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100으로 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자산을. 그런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요 시점에서 더 높더라.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 150되더라라고 한다면 이 콜 옵션을 실행하겠죠. 왜냐하면 100으로서 매수를 하면 150이니까 50만큼의 이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제? 실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도 못 되더라, 90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실행하면 10만큼 손해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러한 콜 옵션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콜 옵션의 경우에는 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고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79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자, 둘째 줄을 보니까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할 경우에는 옵션 행사를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포기하는 대신에 이미 지불한 옵션 가격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콜 옵션을 이때 매수를 했다. 그럼 매수를 하면은 이 옵션 매수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옵션 매수 가격입니다. 그죠? 옵션 가격이죠. 그런데 옵션 가격인데 이 옵션 가격은 그만큼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 대한 가치다. 그래서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 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옵션을 설정을 했어. 자, 이때 행사 가격보다 더 높아. 그러면은 옵션을 실행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 순이익은 여기서 차이가 난 것 50에서 매수 가격을 다시 말해 옵션 가격을 뺀 것만큼 이제 순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90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옵션 행사를 포기한다. 자,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손해보느냐. 이것만 손해보는 거야. 옵션 가격만큼만 손해보는 거죠. 그죠? 이거 다시 내놔라는 못하니까. 자, 그래서 옵션 가격만큼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죠. 그죠? 그리고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이익은 옵션 매수자로부터 받던 옵션 가격에 한정되는 거죠. 그죠? 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옵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옵션 매수자의 권리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옵션 거래에서 옵션 매수자는 옵션 행사의 권리만을 갖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은 대가로, 다시 말하면 옵션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가로 옵션 매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자기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3번에 옵션 매수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할 경우에는 옵션 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리네.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옵션 가격만큼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옵션 가격만큼은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4번에 옵션 매도자의 이익은 옵션 매수자로 받은 옵션 가격으로 한정되죠. 그죠? 아무리 옵션 매수자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요거 받고 끝이니까 요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26번 한번 봅시다. 행사 가격이 75인 풋 옵션을 10에 매수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냐. 자, 우리는 이제 풋 옵션과 콜 옵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콜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콜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사 가격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 그래서 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콜 옵션의 경우에는 결국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그것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행사 가격 대비, 자, 행사 가격 대비 오른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오른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콜 옵션이다. 그래서 행사 가격 대비 오른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기서 50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콜 옵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풋 옵션은 뭐냐? 풋 옵션은 이건 매도하겠다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 100으로 매도하겠다. 그런데 기초자산 가격이 70이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런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70에 팔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그러나 풋옵션을 이때 행사하면은 100에 팔 것이다. 그러면 30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풋옵션은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행사 가격 대비 떨어진 만큼,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 옵션을 소유하고 있는 자, 풋 옵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풋 옵션을 매수한 자는 행사 가격 대비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치?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다. 자, 26번 보니까 행사 가격이 75고 풋옵션이라고 그랬어. 그제? 풋옵션을 10에 매수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냐? 자, 행사 가격이 얼마라고 했냐면 75라고 그랬어요. 자, 행사 가격이 75인데 이 풋옵션을 10에 매수를 했단 말이지. 자, 10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풋옵션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이 10만큼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사 가격이
75인 풋옵션을 10에 매수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요 75를 받고 팔고 요게 매수하는데 10만큼이 들었기 때문에 10을 빼면 65만큼은 제대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일에 제대로 행사 가격이 75인데 여기서 가격이 그래서 풋옵션의 매수 가격이 10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걸 뺀 65만큼 제대로 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65만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환율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 유효화되는 옵션은 이런데, 자, 옵션 중에서 up and in 옵션이다. 또는 down and in이다. up and out이다. 또는 down and out이다. 뭐 이런 옵션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선, up and in이다 라고 하면 up and in 옵션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이 말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자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and 오르면 그러면 이 in은 낙인이 나타나는 이러한 옵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낙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인이다 하면은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환율이 기초자산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환율 옵션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이렇지, 그지? 오르면 새로운 수익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런 얘기지. 새로운 수익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에 있던 수익 구조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된다면은 유효하지가 않죠. 효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낙인이니. 그러니까 up and in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up and in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down and out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down and out이다. 자, 이 말은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knock-out 된다. 그러면 기존의 수익 구조가 사라진다. 이런 경우를 말하고, 그다음에 up and out이다. 이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knock-out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르면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up and in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28번에 선물한 시세가 균형보다 높다면 차익 거래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이랬는데, 자, 우리 이제 차익 거래는 어떤 방향으로 할까 봅시다. 차익 거래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매수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의 이익을 얻겠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면은 앞으로 많이 오를 수가 있다. 그지?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매수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매도를 함으로써 그 차이에 해당되는 이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익 거래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익 거래 중에서 매수 차익 거래가 있고 매도 차익 거래라는 말이 있다. 자, 그러면 매수 차익 거래 또는 매도 차익 거래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 매수 매도의 기준은 뭐냐? 햇물과 선물을 따를 때 햇물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매수 차익 거래는 뭐냐면 햇물을 매수한다 이 말이야. 햇물을 매수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햇물을 매수하고 대신 이게 대항해서 선물은 어떻게 한다? 선물은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요런 거래가 매수 차익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 매수를 뭘로 한다? 햇물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이러한 차익 거래가 매수 차익 거래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 차익 거래는 뭐냐? 이건 반대로 햇물을 매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매도 차익 거래는 햇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선물을 매수하는 차익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물 매수 차익거래, 현물 매수까지는 선물을 매도한다란 말이야. 그러면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할 때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에 대한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선물의 가격보다 실제 선물 가격이 더 높게 그 선물이 거래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평가되는 평가 가액보다도 실제로 거래 가액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제? 자, 그러니까 여기 선물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실제 선물의 가격이, 거래되는 선물의 가격이 이론상 선물 가격보다 높을 경우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론상 선물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이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현물은 매수해서 매수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현물 매도 차익은 이거는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다면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상 선물 가격보다도 더 낮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매도 차익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 환 시세가 균행보다 높다. 자, 균행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론상의 이론 선물 가격, 이걸 우리는 균행 선물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균행 상태에서의 가격이 이론적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한 시세가, 현재 시세가 균행보다 높다라고 그랬네. 그러면 선물한 시세, 실제 시세가 균행보다 높다. 이 경우는 선물을 매도한과 동시에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를 할 것이다. 선물을 매도한과 동시에 현물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8번은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한번 봅시다. 자, 29번에서 행사 가격 90인 콜 옵션을 한 계약 매수하는 동시에 행사 가격 95인 콜 옵션을 한 계약 매도하는 옵션 거래의 전략은 이랬네요. 자, 이러면은 지금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행사 가격이 하나는 90이고 하나는 95단 말이야. 그래서 행사 가격이 서로 다른 것을 동시에 매수와 매도를 결합해서 거래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프레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프레드 거래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 거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옵션의 스프레드 전략을 한번 보자. 자, 옵션의 스프레드 전략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옵션의 경우에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는 행사 가격이고, 그지? 한쪽은 행사 가격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만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기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만기 3개월이다, 6개월이다, 9개월이다, 12개월이다, 뭐, 이렇게 만기가 있을 것이고,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120이다, 150이다, 뭐,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프레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옵션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는 걸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스프레드 전략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옵션, 두 개 이상의 옵션을 매수, 매도,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고 그래.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행하는 것.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옵션을 매수 및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전략을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요 중에서 만기가 동일하다. 만기는 동일한데 행사 가격이 다른. 만기는 동일한데 행사 가격이 100인 또는 120인. 이같이 만기는 동일한데 행사 가격이 다른 이런 두 개 이상의 옵션을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고 이와 같이 동시에 한다라고 하면 수직적으로 요 표에서 행사 가격이 수직이 나와있으니까 수직적으로 행사 가격이 다른 것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걸 수직 스프레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스프레드는 결국 행사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행사 가격이 다른 옵션을 동시에 매수 매도하는 거다. 수직 스프레드. 자, 그에 비해서 수평 스프레드는 자, 행사 가격은 예를 들어서 120으로 똑같던데 만기 3개월짜리와 만기 6개월짜리를 동시에 하나는 매수 하나는 매도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수평이지, 수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행사 가격은 갖고 뭐가 다르다? 만기가 다르다. 만기가 다른 이러한 옵션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 스프레드와 수평 스프레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수직 스프레드를 수평 스프레드를 행사 기간은 같지만 만기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시간 스프레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직 스프레드를 다시 강세 스프레드와 약세 스프레드로 또 나눠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강세 스프레드는 뭐냐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보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는 뭐냐면 강세다.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강세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보는 옵션이다. 강세 스프레드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보는 이러한 포지션이다.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약세 스프레드는 뭐냐? 이건 반대지. 반대니까 오히려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포지션이다.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강세 스프레드 전략을 펴고 어떤 경우에 약세 스프레드 전략을 펴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 자, 강세 스프레드의 경우 예를 들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물론 해야 되지만은 시험 칠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를 딱 들어놓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세 스프레드의 예는 자, 콜 80 매수, 콜 85 매도. 자, 여기서 조금 칸을 늘릴까요? 콜 80 매수와 콜 85 매도를 결합한 거. 그 다음에 풋으로 해도 풋 80 매수 85 매도, 풋 80 매수와 풋 85 매도, 이걸 결합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든 것이다. 그 다음에 약세 스프레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콜 80 매도, 콜 80 매도, 콜 85 매수. 그 다음에 풋 80 매도, 풋 80 매도, 풋 85 매수.
자, 이렇게 결합하면 이건 약세 스프레드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건 이제 예를 든 것인데 이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세 스프레드는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요게 행사 가격이란 말이에요. 행사 가격. 왜 행사 가격이란 말이야? 자, 행사 가격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행사 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한다. 풋도 마찬가지. 자, 콜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풋 결합을 하는데, 자, 풋도, 행사 가격이 80을 매수하고 80을 매도하니까, 강세 스프레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보면, 자, 강세 스프레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보면, 행사 가격이 낮은 거 매수, 높은 거 매도. 행사 가격 낮은 것 매수, 높은 것 매도. 낮은 거 사서 높은 거 판다. 행사 가격 낮은 거 매수, 낮은 거 사서 높은 거 판다.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나타나는 포지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낮은 거 사서 높은 거 팔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보게 되는 포지션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세 스프레드다. 자, 그러면 약세 스프레드는 어떻게 되냐? 약세 스프레드는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행사 가격 높은 거 매수, 낮은 거 매도. 높은 거 매수, 낮은 거 매수단 말이야. 그래서 약세 스프레드는 반대로 행사 가격 높은 거 매수, 낮은 거 매도. 그런 경우에 기초자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때, 이런 경우는 떨어질 때 이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그냥 해 놓는 게 우리 객관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은 행사가격 90콜 이랬지. 그러면 여기서 90콜, 자, 90, 행사의 90을, 어떻게 했다? 매수하고, 동시에, 콜 95, 행사의 95를 동시에 매도한다. 자, 이렇게 결합됐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콜 결합했다. 풋 결합이 아니고, 또는 콜 결합했다. 콜, 풋 이렇게 섞어서 결합한 것이 아니다. 콜, 풋 이렇게 섞어서 결합한 것이 아니고 콜 결합했다. 또는 풋 결합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세 스프레드, 약세 스프레드는 콜 결합한다. 풋 결합한다. 콜 결합한다. 풋 결합하는 것이지 콜, 풋 이렇게 결합하는 건 아니야. 스프레드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보니까 행사 가격 낮은 걸 매수하고 높은 걸 매도했네, 그지? 그러니까 낮은 걸 매수해서 높은 걸 매도하니까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강세다. 낮은 걸 매수해서 높은 걸 매도하니까 강세 스프레드다. 그래서 이건 바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